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서양의 철학자는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 말은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한 말인데요. 화이트헤드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양 철학의 세계로 돌아가서 그 진해를 탐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에 대해 대권위자로 알려진 문창옥 교수님을 모시고 서양 고전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인물들의 철학과 사상을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강의 주제가 서양 고전 철학인데요. 도대체 고전 철학이란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가요? 네, 고전 철학이라는 말은 제가 여기서 쓰는 문맥에서는 고대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방대한 시기의 어떤 그 철학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많은 저술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철학을 하든 안 하든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그런 철학자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철학자를 염두에 두고 고전 철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그 밖에 사람에 따라는 좀 달리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전공에 따라서는. 네. 저는 아주 일반적인 문맥에서 그렇게 어떤 저술 중심의 두 인물, 또는 그 주변에 한 두세 사람 더 소개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자 해서 고전 철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전 철학 하면은 그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사상들이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그 오늘 강의하실 고전 철학에 대한 그 주제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고전 철학 중에서도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제 그 철학적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릴 터인데 특히 중심에는 이제 플라톤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명백히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서양 철학의 시원에 놓였다고 우리가 흔히 이해합니다. 플라톤을. 네. 물론 이제 화이트헤드는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하죠.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서양 철학에 적어도 시원이 되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이제 플라톤의 사상을 소개하고, 물론 그런 소개를 위해서는 약간의 그 전후 맥락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한 두세 사람 정도 이렇게 주변의 어떤 배경으로 함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예. 플라톤 하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하면은 헤라클리토스와 파르메이데스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매우 생소하고 잘 모르고 있지 않나. 그 도대체 헤라클리토스와 파르메이데스의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물론 이제 헤라클리토스 정도는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문헌에서 또는 문학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인용되는 수가 있어서 그렇더러 소개가 되지만 이제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죠.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제 그 사태를 놓고 이게 실상이 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얻은 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별을 드는 두 가지 답이 있어요. 하나는 변화가 실제의 실상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변화는 가상이다 또는 허상이다, 실제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입장을 각각 대변하는 철학자가 헤라클리토스와 파르메니데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의 아주 그 시원에 놓인 문제사에서 보통은 이제 그 문제사의 시작점을 알리는 어떤 그런 사상가로 흔히 논의적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창옥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고 서양 고전 철학의 주요 인물의 철학과 사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서양 철학에서 특히 형이상학의 그 문제사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서 그 중심에 몇몇 인물들을 선정해서 나열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했던 일련의 철학적 인물들 가운데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헤라크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그리고 플라톤, 이 세 사람의 주장, 그리고 그들의 학문적 내용, 그들이 보여줬던 어떤 그 이후의 어떤 그 역사적 어떤 유산,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헤라크레이토스. 이 사람은 어쩌면 뭐 철학을 전공을 했건 아니면 뭐 하지 않았건 간에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흔히 말하는 만물이 유전한단 말이죠. 유전한다. 변화 와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했던 사람이죠. 실제로 이 사람은 약 기원전 한 6세기에서 5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물론 이 사람에 앞서 흔히 고대 그리스에 이른바 자연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른바 자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변화 현상을 놓고, 야, 이 기원에 뭐가 있지? 그 원질 말이죠. 이 변화 현상 배후에 있는 어떤 원형. 보통 이제 원어로 아르케 그럽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각기 답변은 물론 뭐 일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답변을 내놨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어떤 원질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이 세계가 생겨났다. 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헤라크레이토스는 이런 방식의 설명을 놓고 또는 답변을 놓고 나름대로 자신의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원질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질이 무엇이든 이 세계의 진정한 모습은 과정이다. 뭔가 변화의 과정이다 말이죠. 원질로부터 뭐가 생겨나지라고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원질이 무엇이건 간에 변화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성의 과정이 이게 실제의 모습이다. 실상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자체가 이 세계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것을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각을 첫 번째 차이를 낳았던 사유를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변화라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죠. 변화라는 게 뭔가요? 변화라는 거는 가령 이제 무엇인가가 있고 말이죠. 뭔가가 있어요. 변화란 건 이 무엇인가가 자기와 다른 것, 그러니까 자기 아닌 것, 흔히 not A라 그럽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게 기호화예요. 어떤 A가 자기와 다른 것 또는 자기가 아닌 것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A가 A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난 A가 not A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A에서 not A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세스인 거죠. 프로세스 과정이니까. 이걸 보다 감각적인 용어로 이 사람은 이제 소개하는데, 이거를 이제 화이어, 불이 어떻게 되나요? 불이 나무를 태우면서 재로 만들죠. 나무가 재로 넘어가는 바로 그 계기, 그 순간, 그러니까 나무가 아닌 것이 되는 그 과정에 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실제의 실상은 불이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이른바 그 근원은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잘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영원히 타는 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타는 불. 그 개별 사물에서 보자면 끊임없이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어요. A와 not A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A를 not A로 끌고 가고 A와 not A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자기 아닌 것과 대립하고 있어요.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 그래서 이건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생성한다, 만물은 변화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끊임없이 개체들 간의 갈등과 투쟁의 양상이더란 말이죠. 그런데 헤라클레토스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건 긴장이고 또한 조화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다양한 것들 간의 긴장 대립이지만 또한 조화다. 그게 이 변화의 세계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되게 이렇게 투쟁 갈등을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이 무질서한 어떤 케이오스한 세계를 염두에 두기 머리에 떠올리기 쉬운데 이 사람은 이런 긴장, 갈등, 투쟁 이 배후에 또는 그것의 내면에는 어떤 보편 법칙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 지배하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원리. 이걸 이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신의 이성이라 부르기도 해요. 신의.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어떤 갈등과 투쟁의 양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배하는 내재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인간의 이성 또는 사유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모든 내면에는 변화의 어떤 그 실제 어떤 그 과정이 있고 그걸 지배하는 이성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발상은 적어도 서구에 있어서 후일 이제 그 스토아파가 등장하면서 스토아파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뭡니까 정치적 이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세계 시민의식, 세계 시민, 코스모폴리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 시민주의 이런 말이죠. 코스모폴리타니즘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인종, 지역, 시대와 구별 없이 인간은 평등하단 말이죠. 왜? 신의 이성을 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얘기죠. 인간을 꿰뚫고 있는 그 이성의 원리를 다 함께 우리는 공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차별화되지 않는다. 또는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누구나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지닌다.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의 그 발판을 마련합니다. 또 하나는 아마 그 자연법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실정법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 대비되는 건데 인간이 만든 어떤 다양한 법제적 어떤 그런 그 조목들 말이죠. 이런 것과 대비시켜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적어도 발견되고 또는 뭐 이렇게 축조되는 이런 어떤 법칙 또는 법 말이죠. 이거는 시대나 민족이나 어떤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간이면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법이다. 이런 걸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법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헤라클레토스는 비교적 그가 쓴 저술로 직접 남겨진 어떤 표현은 없지만 적어도 그 후대 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헤라클레토스를 인용하고 적어도 기록해 놓은 그의 어떤 주장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어떤 덕목들이 말이죠. 후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변화를 바라보는 적극적 시선으로서 첫 번째 그 뭡니까 사례인데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이 사람의 주장은 곧바로 한 30년 정도 아래였을 겁니다. 한 세 정도 아래 사람이죠. 파르메이데스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거부당합니다. 아마 헤라클레토스에 비해서 이 파르메이데스라는 사람은 비교적 그 일반 독자들에게는 낯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파르메이데스.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해요. 변화는 없다. 변화는 없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변화란 불가능하다. 논리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죠.
우리가 늘상 보는 게 변화인데 날씨도 변하고 말이죠. 사람도 변하고 말이죠. 늘상 강박적으로 잡히는 이 세계의 어떤 다양한 측면이 변화 속에 있는데 변화가 없다고 장하니까 갑자기 좀 생뚱맞죠? 이 사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변화가 어떤 생성이 있다고 합시다. 생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생겨나는 것. 그죠? 그러면 이 생성은 무엇인가 생성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거나 아니면 없는 것, 그러니까 비존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단 말이죠. 존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거나 비존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다. 만약 존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면 그건 이미 존재이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미 있는 거단 말이죠. 반대로 다른 선택지를 택해서 비존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비존재를 이미 어떤 것, 있는 어떤 것처럼 지금 간주하고 있다. 비존재는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없는 것을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순이다 말이죠.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생성이란 있을 수 없다 또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물론 존재로부터 뭔가 생겨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성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될 법도 해요. 그러나 없는 것에서 뭔가 생겨났다고 하는 건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특히 그 위에 등장했던 기독교적 사유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로부터 이 창조 얘기한단 말이죠. 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 비존재로부터 뭔가 생겨났단 말이죠. 물론 기독교에서 논쟁거리긴 합니다. 그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상식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비존재로부터의 존재의 어떤 그 출현을 생각할 수 있을 법한데 파르메니데스는 그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이거는 파르메니데스뿐만 아니라 당시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무 또는 비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까닭은 뭔가? 우리는 비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서양에서도 20세기 오면 여러분이 널리 알고 있는 그 실존 철학자들은 무라고 하는 개념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다룹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루죠. 그러나 적어도 고대 시기에 있어서 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다룬 철학자는 없습니다. 그만큼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낯선 개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까닭을 적어도 파르메니데스는 사유 불가능한 것, 사유 가능한 것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존재는 사유될 수 있다. 그러나 비존재는 사유될 수 없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존재와 사유의 일치입니다. 존재한다는 것과 사유될 수 있다 하는 건 같은 거다. 적어도 그 외연이 일치한단 말이죠. 존재하는 것, 그건 곧 사유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말이다 말이죠. 외연에 있어서는. 그러니 비존재는 사유될 수 없단 말이에요. 만약 그러면 존재만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비존재, 무가 없다고 하면 존재는 만약 이것이 변화한다면 자기 아닌 것, 아까 not 이로 가야 될 텐데 이것을 존재라 그러는 말이죠. 비존재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존재가 자신을 피해서 도망갈 비존재 영역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의 실상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파르메니데스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흔히 아까 말한 그 감각적 세계의 비판은 다 뭐냐?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그거는 착각이다.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무쌍한 세계, 그거는 착각이다. 일루전이 환상이다. 착각이다. 착각. 그러니까 사유를 통해서 만약 우리는 실제의 실상, 존재에 다가갈 수 있고 감각을 거치는 순간 우리는 착각에 빠져든단 말이죠. 여기서 얻어지는 지식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고 흔히 아피니라고 그래요. 번역을 아피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속견, 하나의 의견 정도죠. 주관적인
그런 것에 빠질 뿐이고 진리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에 이루고자 한다면 사유를 해라. 사유를 통해 존재했을까 하면 그 세계 속에는 변화가 없다. 생성 또한 없다. 다 착각이란 말이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얼핏 우리의 상식적인 어떤 그 시선에서 보자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물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제너이란 파르메스의 제자인데 아킬레스와 거북이 얘기를 해요. 아킬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화적 인물이죠. 반인 반신이죠. 거북이가 한 100m 정도 앞서 나가면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왜? 거북이를 따라잡으려면 거북이가 간 거리만큼의 반을 넘어서야 되고, 또 그 반을 따라잡으려면 그 반의 반을 넘어서야 되고, 또 그 반의 반을 따라잡으려면 반의 반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무한히 소급해서 반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한 순간에 무한한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게 역설입니다. 어쨌든 이런 주장을 통해서 자기 스승의 변화하지 않는 존재 실상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만큼 파르메니데스 생각은 일반인들이 적어도 수긍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우리가 보기에는 플라톤은 이 파르메의 생각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또한 일종의 아이러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플라톤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플라톤을 대체로 이해하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몇 사람을 조금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여러분 알고 있는 인물이죠. 소크라테스.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를 이해하려면 그보다 조금 선배였던 소피스트들 말이죠. 흔히 궤변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워낙에 소피스트라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고 교사, 지혜를 갖춘 자 그런 정도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어떤 지적 배경을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입니다. 아까 말한 헤라클리토스와 파르메데스는 존재를 놓고 사변했어요. 이 세계를 놓고 사변적 사유를 가동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은 변화가 이 세계의 실상이다. 다른 한쪽은 실상은 변하지 않는 거다. 변화는 가상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소피스트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자연수학적 또는 어떤 형이상적 사변적 어떤 이런 주장들을 잠깐 접고 전혀 다른 문맥에서 문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계의 실상을 알 수 있느냐 말이죠. 이 사람들은 소피스트들은 그리스의 본토 출신이 아니고 그 주변의 식민지 또는 그 여변에 있는 어떤 타민족의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로 여행차 왔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외교 업무를 통해서 그걸 수행하자고 왔거나 한 사람들이 그 아테네에 눌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정치적 화술을 가리키고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이러면서 생활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인들이 조금은 과대해 보인다. 과대망상증에 빠진 것 같단 말이죠. 왜냐니까 당시 그리스는 우리 동양에도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죠. 중국이 중심에 있고 세계의 중심이고 주변은 다 오랑캐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 사람들도 자신들은 태양의 어떤 민족이고 주변은 전부 다 야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문화적으로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월하다고 느끼면 아마 갖게 되는 어떤 민족적 특성이겠죠. 소피스트들이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당신들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지식인들이나 또는 명망가들이 하는 주장이 그 지방 그 지역에 알맞는 그러한 어떤 도덕이나 어떤 정치 체제나 어떤 종교적 어떤 주의 주장이란 말이죠. 그런 걸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보편타당한 어떤 종교적 원리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지침이라든지 어떤 정치 체제라든지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보기에 자신의 그 출신 지역에서도 나름의 윤리적 체계가 있고 정치 체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자꾸 야만시한단 말이죠. 이쪽 그리스 쪽에서. 그래서 덜 떨어진 조금 부족한. 그래서 이제 그 바바리안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사실은 어원을 따지면 그냥 말을 잘 못한다 그 뜻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왔으니 말을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들은 제대로 말도 못하는 친구들이다. 약간 벌벌벌 한다 이런 얘기죠. 버벅거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바리란 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천시하고 약간 그 뭡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봤다 열등한 민족을 내려다봤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거부감으로 소피스트는 반격을 가한 겁니다. 당신들 거라서 별거 없다. 인간에게서 보편 타당한 게 과연 가능하냐?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단 말이죠. 각기 자신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보면 어떤 주관적 어떤 뭡니까 편견을 만들어내고 그걸 넘어설 우리 어떤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그 방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방의 온도가 덥다 그럴 것이고 방의 기온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쾌적하다 그럴 것이고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감각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사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보기 나름이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만물의 척도는 뭐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다시 그리스 쪽에서 소피스트를 제압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물론 뭐 이런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한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서 소피스트를 공박하게 돼요. 이 소크라테스의 기본 주장은 이런 감각적인 것을 놓고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보편적인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 그런 말, 알듯말듯한 말을 하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좀 복잡하지만 간단한 예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젊은이들을 용기 있게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용기 있게 키울 수 있는가? 그걸 자문하고자 두 학부모가 요즘 말로 하면 당시 어떤 명사였던 라케스라고 하는 그 군인 출신의 그 고관 대사관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아들들을 좀 용감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데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끼어듭니다. 아니 뭐 아이들을 용기 있게 가르치겠다. 그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기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라케스가 있다가 그건 맞는 말이다. 나는 확실하게 답할 수 있다. 그 정도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라케스라는 인물이 답하기를 그거는 군대에서 말이죠. 그 대우에서 이탈하지 않고 굳세게 앞에 적진을 앞에 놓고 굳세게 전진하는 것 그게 용기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당장 반문을 해요. 그러면 앞에 적군이 워낙 숫자가 많고 강대하고 우리는 소수여서 말이죠. 잠깐 이리 갔다간 개죽음 당할 테니까 잠깐 후퇴하자. 그래서 우리 편이 좀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원군도 오고 이러면 말이죠. 그때 다시 공격을 해서 적을 접어주자. 그런 의도에서 내가 잠깐 뒤로 후퇴한다. 이거는 용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듯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적군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용기라면 적군을 앞에 두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용기가 아닌 것이 될 터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용기일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행동이 아니라 비록 말이죠. 그 행동이라는 것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 두 가지 모두를 용기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용기 자체의 어떤 그 보편적 성질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용기 그 자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려면 용기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야 그 다음 나는 그 사람을 용기 있게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을 용기 있게 본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죠. 용기 자체를 모르면 상대적인 판단조차 불가능하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죠. 이렇게 해서 보편적인,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여기는 인식의 상대성을 주장했다면 이건 절대성입니다. 또는 보편성.
굳이 여기다 대비시키자면 특수성이죠. 특수하는 거란 말이죠. 인식은 각 개인에게 또 각 개인이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거는 보편성을 한다. 개인에게 특수한 게 아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의 입장에 얽매이지 않는다. 독립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주장한 방식으로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주장을 펴고 이 입장을 이어받은 것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철학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힘든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보편적 절대성을 갖는 사태의 본질, 사물 또는 존재, 본질. 철학자는 이걸 알고자 한단 말이죠. 사물의 본질, 그게 어떤 것이건. 그리고 이때 이 본질, 이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인데 이거를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적어도 한 번은 들어봤을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한자말로 형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상.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이건 변화하는 세계란 말이죠. 우리가 헤라클리토스가 말했던 세계, 파르메니데스가 착각 내지는 가상이라 말했던 세계, 변화의 세계, 가상의 세계. 이건 불변하는 존재의 세계니까 이건 실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세계. 이거는 가상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플라톤은. 그러니까 실제는 실제인데 반쪽짜리지. 반쪽짜리. 세미한 실제. 반쪽짜리 실제. 세미리얼. 이건 온전한 실제. 리얼리티.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데아가 도대체 뭐냐? 조금 더 들어볼 수 있겠죠?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물론 많은 걸 생략하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다 이제 하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데아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그럽시다. 그림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세 개의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렇죠? 그림은 좀 삐딱하지만 우리는 세 개의 삼각형을 그렸다는 건 이해하겠죠? 이걸 삼각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왜 이걸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각기 다 다른데.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걸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럼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이 뭔데? 이렇게 물었어요. 삼각형이 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삼각형이라고 그러는가?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얘기가 있죠. 첫 번째 시간에서 했던 내용 같은데 X란 무엇인가? 삼각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삼각형이란 무엇인가 물으면 답변은 삼각형이란 정의를 떠올리는 겁니다. 정의. 삼각형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건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 아니면 중학교 아마 한 1, 2학년 과정에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워낙 소식적이 배워서 이제 다 까먹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삼각형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삼각형은 일단 그림으로 그린 어떤 형태죠. 도형. 삼각형은 도형에 속합니다. 인간이 동물에 속하고 철학이 학문에 속하듯이 삼각형은 도형에 속합니다. 근데 도형은 많죠. 원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정육면체도 있고 많단 말이죠. 그러면 삼각형만의 특징 뭐겠어요? 간단하죠. 세 개의 직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세 개의 직선으로 구성된 도형. 그럼 그려진 도형. 이걸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삼각형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말이죠. 정의된 삼각형.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싼 도형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는 순간 그거는 정의된 삼각형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와 생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세계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사실상 이 상황형은 내가 지금 실판에다 그려서 생겨난 거예요. 그죠? 내가 지우면 없어져요. 그나마 이거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죠? 대충 그린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이걸 아무리 정밀하게 그려도 이걸 그대로 옮겨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성소멸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지우지 않아도 가만히 놔두면 없는 거 없어질 거예요. 그죠? 몇 년 지나면. 생성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해요. 그리고 이건 끊임없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할 뿐이지 변하고 있죠. 모든 세상 속의 사물도 다 변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 중에 있어요. 변화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성학의 정의 그 자체는 생성소멸한다. 이게 이상하죠. 세계의 직선으로 둘러싼 도형 이게 생겨났다? 물론 일부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인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저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저거 자체는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건 말건 이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걸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 생각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이성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세계의 존재. 그래서 이거를 가지계라 그럽니다. 가지계. 이성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 지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세계. 그게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이 원형의 세계. 요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죠. 가시계.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이건 감각하는 세계란 말이죠. 감각의 세계. 요거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성소멸하고 불완전하고 변화 중인 세계입니다. 존재입니다. 요거는 저거에 반해서 영원불변하고 완전하고 자기동물적이고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동일성을 유지한단 말이죠. 또 보편적이란 말이죠. 이건 특수한 것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진짜 존재의 세계다. 실제의 세계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게 진짜다. 이거는 반쪽짜리 실제. 기케 이거를 모방해서 흉내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변화의 세계는 그런 세계다 말이죠. 진짜 세계는 불변하는 가지계다. 그 가지계의 구성원들이 바로 이데아다. 형상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 서구의 그 이후의 역사, 철학의 역사 또는 학문의 역사를 관통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한 가지 예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자연과학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연과학적 탐구를 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뭐겠어요? 법칙이죠. 법칙. 뭐 중력 법칙도 있고, 뭐 빛의 뭐 여러 가지 광학의 법칙들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법칙 많죠. 뭐 전자기의 법칙도 있고. 근데 법칙 자체는 변하나 안 변하나요? 적어도 과학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말이죠. 자연 법칙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연 현상은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과학자들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과학을 탐구하겠어요? 법칙을 중심에 두고 탐구합니다. 변하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찾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게 플라톤적 사유의 모델입니다. 그걸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서양 학문은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철학 또한 여유가 아니었다. 과학은 물론이다. 철학 또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 철학의 각주다. 이런 문맥에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서양 고대 철학 중에서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한 두어 가지 정도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철학에서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은 역동적인 현상론에 치중을 했고, 파르메니데스는 본체론적인 어떻게 보면 불변의 본체론의 탐구에 치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철학의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체론적인 탐구를 토대로 해서 그거로부터 현상적인 변화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철학의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양자를 종합하는 어떤 제3의 철학이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필요하죠. 서양 철학의 형이삭이라고 하는 특수 분야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두 주장의 조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막 그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플라톤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시도까지는 가지 못했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복잡하게 좀 얘기를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플라톤의 이제 그 결국은 이데아론을 말씀하시게 되죠. 어떻게 보면 파르메니데스의 본체론적 탐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현상계에서 본질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현상계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현상계에서는 다 가상의 세계, 그렇다면 그 본체의 세계에 있어서는 불변의 세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은 아까 삼각형 예를 들으셨는데, 삼각형의 본질의 세계는 하나인데 삼각형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현상계에서는 수없이 많은 삼각형을 그려낼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어떤 그림자의 세계쯤으로 이제 비유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불가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월인천강 해가지고 원래 달은 하나인데 1000개의 강에 떠 있는 달 그림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에 대한 본질의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불변의 세계와 변화의 세계, 하나의 세계와 다의 세계, 일자의 세계와 다자의 세계 말이죠. 또는 본질과 또는 본체와 현상의 세계, 또는 뭐 실제와 현상 간의 관계, 이거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불변하는 것과 변화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저도 서로 독립해 있지 않다, 밀접하게 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두 입장을 화해시키는 문제인 거죠. 화해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체라는 것이 불변하면서 이 세계가 완전히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도 그렇게 완전히 그 가상으로서 우리가 거부해야 될 또는 평가절하야 할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존재이고, 이걸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또는 장치로서 우리는 본체를 떠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인식의 어떤 규준을 마련하는 데피니션이라는 것이 그게 아닐까요? 인식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존재의 원형, 뿌리, 이를 놓고 그것에 비추어서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성적으로 소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자를 다자로 두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보기만 해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통일시켜야 되죠. 정리해야 되죠. 그 정리하는 다양한 범주들, 이게 곧 이제 형이삭의 이제 범주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설명력, 그걸 우리는 적어도 신뢰해야 되고, 그걸 신뢰해야 우리는 과학적 탐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과학이라는 게 그래요. 다를 다로 두지 않고 그걸 어떻게 우리는 하나로 꿰어서 그러니까 일이 관지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 관지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찾아내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과학의 과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본질의 세계, 플라톤의 어떤 본질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도구, 현상계에 대한 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군요. 그건 자연과학이 그렇죠. 자연과학이.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이성 세계에서 탐구라고 했을 때 그럼 결국은 우리네 그 학문적인 세계에서 볼 적에 결국은 이성이 탐구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는 우리 지성 속에 들어있다면은 결국은 이 인간들이 지성 속에는 잠재적으로 가능적으로 그러한 진리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건 플라톤이 그렇겠죠. 플라톤이.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감각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 인간은 안다는 건 깨끗하게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이래서 아는 건데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게 순수히 사유지상이라면 도대체 인간이 태어나서 언제 그런 적이 있다고 그걸 도대체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놓고 이제 플라톤의 한 답이 있죠. 흔히 상기설이라는 거예요. 상기설. 예. 제가 오늘 시간 짧아서 소개는 못 드렸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육신에 갇히기 전에 이데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데아에게. 이데아를 다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의 신체 속에 들어오면서 이게 과거를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망각을 깨우는 것. 그게 탐구다. 그게 탐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주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계몽이에요, 계몽. 꿈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것,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것, 망각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 자극을 주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갖추고 있는 어떤 지혜 세계를 되살리는 것. 그걸 상기라고 그러죠. 상기.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건 뭐 서양 철학의 일정 부분 교육 철학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교육의 어떤 그 하나의 그 주의 주장입니다. 물론 그게 다 교육계를 지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지분을 갖고 있어요. 서양 철학에서, 서양의 학문사에서. 교수님 그럼 다음 시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실 계획이십니까? 다음 시간은 고전 철학의 두 번째 곡지인데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뭐 서양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적어도 제외시키고 형이상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상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가깝습니다. 그만큼 서양 철학 전체를 놓고 보거나 화이트헤드를 놓고 보거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플라톤과 대비시켜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